말 잘하는 괴물은 어떻게 탄생되었을까라는 물음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만드는 프랑켄슈타인입니다. 괴물에게 자꾸 연민이 가게 되는 건 차가운 이성보다 뜨거운 열정에 더 끌리는 아직 해탈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어서인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게 되는 걸까요? 최초의 아나키스트로 정치 사상가인 윌리엄 고드윈을 아버지로 두었던 메리 셀리는 19살의 첫 소설 프랑켄슈타인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참고로 컴백한 프랑켄슈타인으로 읽히는 푸어띵스에서 벨라를 창조한 이가 고드윈 백스터로 메리 셀리의 아버지 이름과 같습니다. SF의 효시로 불멸의 고전이 된 프랑켄슈타인은 넓은 행간과 촘촘한 단어 사이를 유용하며 희망과 사랑, 증오와 분노, 슬픔과 절망이 담긴 여정을 따라갈 수 있게 합니다. 1818년 1차 산업혁명 시기 증기 에너지에 의한 낯설음은 기대와 두려움이 담긴 소설을 탄생시킵니다. 1931년 2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소설을 기반으로 첫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얼기설기 이어진 흉터 자국, 머리에 박힌 볼트는 전기 이미지가 투영된 얼굴로 강렬한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덕분에 프랑켄슈타인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되어 현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거구의 몸은 소설과 영화가 다르지 않지만 소설에서는 노란 피부 아래 혈관과 근육이 보이고 괴기스럽게 박힌 눈, 하얀 이, 미라 같은 주름진 살갗에 출렁거리는 흑발, 윤기 흐르는 머리카락을 가진 것으로 그려집니다. 녹색 가까운 피부에 네모난 얼굴형은 가진 영화와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저자의 의도를 표현하는 데는 녹색 피부가 적절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프랑켄슈타인도 괴물 이름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이는 창조자 빅토르 프랑켄슈타인의 이름으로 과학에 매혹되어 신의 영역에 도전한 그의 이름이 피조물에 붙여진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되는 순간부터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피조물은 무명의 괴물로 존재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북극을 향해 가던 월턴이 얼음이 빈사 상태에 빅토르 프랑켄슈타인을 배에 태우며 그의 과거사를 영국 누이에게 편지로 전하며 시작합니다. 덕분에 말하는 이가 월턴인지 빅토르인지 약간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그 틈을 비집고 있는 달변과 괴물이 주인공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3부로 나뉜 소설의 일부에서는 존재만 언급될 뿐 괴물의 육성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빅토르는 새로운 종을 탄생시키는 조물주로 존재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흥분과 갈망에 사로잡혀 생명 창조에 도전합니다. 열정으로 빚어낸 피조물이 생명을 얻는 순간 아름다웠던 꿈은 사라지고 숨막히는 고통과 혐오만이 심장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피조물의 기형적 얼굴을 본 빅토르는 그를 혐오하며 악마, 괴물, 벌레로 부르고 말을 들어주려 하지 않습니다. 괴물의 육성은 2부에서 듣게 됩니다. 생명 잃은 DNA 조각을 이어붙여 탄생한 괴물은 전생의 기억은 물론 어린 시절의 기억이 없으니 애초에 인간의 본성 같은 건 가질 수 없고 본능에만 충실할 것 같지만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기형적 얼굴에 커다란 손과 몸을 가진 그를 본 사람들은 창조주와 마찬가지로 도망치거나 내치기 일쑤고 예민한 감수성의 괴물은 사람들을 피해 한 오두막 축사에 정착하게 됩니다. 빅토르의 실험실을 나온 괴물의 여정이 감각이 깨어나며 빛과 어둠을 구분하고 불의 발견과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옷과 집, 도구 사용에 이르기까지 고대 인류 발달사를 축약했다면 정착 후의 여정은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괴물은 축사의 작은 틈으로 오두막 가족의 생활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재산을 몰수당하고 추방당한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가족은 서로를 아끼며 보살피려 했고 현재의 어려운 생활에 이르게 한 사건과 관련 있는 이방인을 대하는 태도를 보며 호감 가는 말씨와 온화한 태도를 익힌다면 함께할 수 있을 거란 희망을 갖게 됩니다. 희망은 열정을 북돋았고 이방인보다 빠른 속도의 언어 습득은 자부심도 갖게 했습니다. 인간의 역사와 관습, 정부와 종교, 법과 체제 등 사회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넓힌 괴물은 가족에게 모습을 드러내지만 보호자로 여겼던 그들마저도 지팡이를 휘두르며 심하게 내치자 괴물은 오두막에 불을 지르고 창조자 빅토르의 고향 제네바로 향합니다. 도중에 급류에 휘말린 사람을 구해주기도 하지만 베푼 자애에 대한 보답으로 입게 된 종상은 살과 뼈가 박살나는 고통을 안겼습니다. 괴물은 인류에 대한 영원한 증오와 복수를 맹세하게 됩니다. 제네바 도착 후 빅토르 막내 동생의 죽음과 하녀 유스틴의 사형으로 숙적이 된 둘은 샤모니 계곡 어느 봉우리 정상에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는 부탁으로 시작된 괴물의 이야기는 불행하기 때문에 사악해진 것이니 자신을 행복하게 만든다면 미덕을 갖춘 존재가 될 터이니 공감을 나누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반려자 창조를 요구합니다. 더불어 이 요구는 자신의 권리임도 주장합니다. 빅토르는 창조주로서의 의무와 책임감, 인류에 빚진 정의의 실현이란 생각에 그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약속하지만 약속은 3부에서 일방적으로 파기되며 괴물의 복수가 집행됩니다. 빅토르는 어린 시절의 벗과 아내를 잃게 됩니다. 둘은 절망으로 인해 결국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선실에서 빅토르의 이야기를 기록하던 월터는 북극으로 향하던 배를 영국으로 회항하게 됩니다. 빅토르의 이야기는 선원 여럿을 잃으면서도 강행했던 북극 탐험에 대한 월턴의 열망이 파행으로 치닫는 것을 멈추게 한 것입니다. 숨을 멈춘 빅토르를 찾아 선실 창문을 넘었던 괴물은 창조주에게 던졌던 의미심장한 질문을 단어만 바꿔 다시 윌턴에게도 던집니다. 문 앞에서 친구를 경멸하며 지팡이를 휘두른 이를 왜 미워하지 않는지, 목숨을 구해줬지만 자신을 죽이려 한 이를 왜 비난하지 않는지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 윌턴에게 묻습니다. 이는 인간은 나를 동정하지 않는데 내가 왜 인간을 동정해야 하는지 빅토르에게 물었던 질문과 다르지 않습니다. 표상적으로는 왜 나만 미워해로 간단히 정리할 수 있겠지만 막내 동생 살인자로 유스틴에게 집행된 사형은 살인인지 아닌지, 자신의 피조물을 파괴하는 것은 살인인지 아닌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논하는 사랑과 정의가 합당한 것인지 구분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인지, 인간의 본성에 대해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은 심오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게 되는 걸까요? 북극에서 스스로를 태워 흔적 없이 사라지겠다 말한 무명의 괴물은 살아있겠죠. 어디에 있을까요? 자신의 피조물을 괴물로 부르는 건 적절한 걸까요?